그래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30분 안에 끝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 예. 역시 왜냐하면 사회자. 네. 저기 그 저녁 식사들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 앞에 여러 식당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들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경제도 살리러 가야죠. 그래서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굉장히 알차고 뜻깊었습니다.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 지금 국회 상임 정기국회 기간에 김남근 의원님, 이주 의원님, 백선 의원님, 이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네. 서영교 의원이니까 헌법기관 6명이 네. 한 개인과 변호사를 위해서 오시는 건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예, 영광입니다. 예, 저도 전혀 그런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었고. 네, 예. 제가 대신 한번 누려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백선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오늘 특히 그 남양주 그 다음에 오산 등에서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집회 한번 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 생방송도 하고 금요일 날도 오산 세마지구로 저희들이 분양 사기 피해자들과 연대 투쟁하러 가는데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 정치가 바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 이후에 그런 활동도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바로 2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2부 이야기 손님 우리 경제평론가 또 경제학자로 유명한 이평양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예전에 경실련 그리고 요즘 가장 경제 비평을 잘하는 경제개혁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경제민주화의 기수이시죠. 그리고 오늘 임상심리사 이 수도권 일대의 허한 마음을 이렇게 분석하고 풀어주시러 이유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백주선 변호사님 아까 소개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사기 피해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공정평화 포럼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장재혁 교수님 예, 따로 소개가 안 됐을까봐. 그리고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이 아주 이제 치열한 청년시를 보냈던 이제 의열중앙대학교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법과대학 동문들과 저기 중앙대 민동문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단 다시 한번 그리고 법무법인 희명의 박희명 변호사님 소개 안 했죠? 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 변호사 소개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 희명의 박희명 저기 우리 호평의 저 변호사님 호평 네, 호평. 변호사님 백명재 변호사. 예, 백명재 변호사님. 네. 예.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저랑 술 한번 세게 달려서 동네 경제 살린 분이에요. 제대로 살렸죠. 예, 저런 분들은 네. 꼭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네. 자, 바로 아까 이제 김남은 변호사님, 이평양 박사님,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분양사 피해자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거시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전망, 그리고 주식 전망에 관심이 많은. 요즘에 여러분 주린이들이 엄청 늘어난 거 아시죠? 이재명 정부 전후에서 주식 투자를 해라고 다들 이야기해서 뒤늦게 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딱 대선 전에 살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정말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보여줘요. 야, 나 몇십억 벌었다 하면서. 근데 민생경제연구소 딱 20만 원 기부하더라고요. 몇십억 벌고. 그래도 20만 원도 어디입니까? 쟤는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웠는데 실제 그렇게 본 분도 있는데 주식투자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한 50%는 여전히 손해를 아직 보고 있는 것으로 누적 이런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코스피 5천 당해가고 그다음에 시총의 기업 가치에 비하면 뭐 7,500포인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KB증권의 전망이기도 하는데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김남근 의원님이나 이현욱 변호사님보다도 거시경제 그다음에 국민경제를 훨씬 해박하게 연구하시는 이평양 박사님께서 한 5분 정도 짧게 전망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5분 정도가 한좀 부족한데요. 5, 6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저성장 구조로 이미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1.9%로 성장이 이제 GDP 성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 비상계엄하고 내란 때문에 강력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통 글로벌 전문 기관들이 다들 2%에서 1.5% 정도에서 이제 성장한다고 했는데 다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행스러운 게 이제 1차적으로 윤석열 씨를 이렇게 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구속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뭡니까? 민주주의를 이제 되찾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세대를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경도 해서 결국은 올해 이제 3분기까지의 성장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다행스러운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성장이 이제 성장률이 확산이 됐고 이미 이제 지난 3주 전인가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그 성장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올해 성장률은 아마 1%를 좀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성장은 지금 OECD 같은 경우도 한 2.2%로 2026년 2.2%로 이제 GDP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IMF도 올해는 그 올해를 0.7에서 0.9로 했다가 올해 지금 내년도는 1.8%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그 전망 배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그 새 정부의 우리 이재명 정부에 출범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국가 부채가 50% GDP 대비 50%가 58%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로 갈 겁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어야만이 이 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게 다시 국가 부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2027년 정도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을 제대로만 한다면 아마 3%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 거시경제는 그렇고 부동산 시장을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의 이제 경찰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봤어요. 상승할 걸로 봤어요. 그 상승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참여하신 분들 동의를 하나요? 아니면 부정을 하나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주택을 소유할 가구가 56.9%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 가구가 43.1%예요. 딱 그것만 보면 주택 가격이 뭐 어떻게 상승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현재의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엄청난 차이,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상승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어떤 뭡니까 설문들을 조금 봤는데 결국 지금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게 한 54% 좀 잘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종부세라든지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53% 이래요. 결론은 뭐냐? 주택이 많이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정부의 정책이 이제 아마 아마 추정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가면 아마 이제 일본이 이제 85년에 급등해가지고 90년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급등하면 급락하잖아요. 부동산도 급등하게 놔두면 급락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대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 사례와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이 이제 강화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배경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수도권 내 혹은 각 지역 내에 양극화, 주택 가격의 양극화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소 정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뭐 조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가 미국은 평균 1.1%예요. 우리나라는 0.15에서 0.5%입니다. 서너 배가 낮아요. 일본이 1.2%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아파트 주택 가격 끌고 올라가는 게 45만 가구예요. 그게 공시 가격 12억 원, 시중 가격에 20억 원 정도. 이제 그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펴는 건데 그 밑에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특별주택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컨대 강남이라든지 어디 특별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올라가니까 이제 한강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에도 아파트 주택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도 그냥 놔둬야 돼요. 지금 현재 조세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올리면 무주택자 전세 월세 하신 분들에게 가격을 부담을 시키니까, 그렇으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장을 우리가 진입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컨대 전세 월세와 관련된 상한가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무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거예요. 조기해야 됩니다. 요새 대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전세가 안 나오고 해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정부에서는 전세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부동산 정책 토론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이 있고 다들 관심이 많은 이슈여서, 오늘 일단 이평양 박사님의 견해를 우리가 경청한 거로 하고, 이번에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단 맘다니가 뉴욕의 전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동결하겠다고 하고 당선됐잖아요.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한국에서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서, 아니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죠. 네. 베를린에서 5년간 임대료 동결한 거 보셨죠? 네. 9유로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네. 그런 거 보셨으면. 뉴욕시도 네. 몇 년 이제 지나긴 했지만 경제 위기 시기에 월세를 그러니까 차임을 동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2부가 수도권 동부권의 비전과 발전에 관한 주제여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잔뜩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도권의 첫 번째는 서울 가기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서울보다 더 살기 좋아야 된다, 더 쾌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첫 번째가 왜 서울 가기 좋아야 되는 것이냐, 수도권은 즉 서울 가기 좋은 곳, 서울에서 혹은 밀려나서 수도권이라는 곳, 남양주든 또 다른 도시든 거기서 잠을 자고 서울 가기 좋아야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완전히 또 다른 시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른 면으로 뭐냐면 자족성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문화 공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과 독립적으로, 서울과 연계되지 않고, 서울에서 뭔가를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수도권 도시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수도권 도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도시들도 꿈꾸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달라지거나 깊어지는 경험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 수도권 도시는 결국은 서울과 깊은 관련이 있고 밀접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서울을 가기 좋은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 주는 것이 도시 발전 전략에서 꼭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서 서울 가기 좋으면서, 그리고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 단위로 여러 가지 집적이 돼서 하나의 부분의 건물이라든지 부분의 형태가 아니라 종합적인 형태로 구성이 돼야만 그것이 시너지를 가지고 그 도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예컨대 게임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놀이동산 혹은 대중문화박물관 등등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곳을 반드시 그 특징을 잡아서 만드는 것이 수도권 도시의 전략이 될 것이고, 특히나 수도권이 경기 동부권은 서울에서 동부 수도권으로, 그리고 동부 수도권에서 다시 춘천이나 원주로 확장되는, 서울의 기능을 훨씬 확장하면서 서울의 과밀화된 인구와 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수도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의 수도권은 춘천과 그 강릉까지 연결되는 확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더 큰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기본적으로 교통과 또 다른 문화 생활 공간이 확충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경기 동부권의 핵심적인 비전이고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남양주에서 사시면서 엄청난 연구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GH 네.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 백선희 의원님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니까 더더욱 든든합니다. 우리 헌법기관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평현 박사님,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남양주나 경기 동부권에 뭐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경기 남부권은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수도권 집적을 걱정하는 분도 있고, 당장 하남 가밀지구는 지금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전략이 가는 곳인데 그 증압을 하니까 주민들 굉장히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갈등 조정 사례 1호로도 지금 꼽히고 1호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백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거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는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이제 남양주, 제가 과거에 남양주를 자주 주말마다 많이 놀러 다녔었어요. 남양주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양주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가 봤더니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더라고요. 2020년에 35만 명에서 올해 8월 달에 73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되는 거는 35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2035년까지 약 100만 명까지 간답니다. 그런 이제 추정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급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는, 급증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의 편의성과 민생 형제를 굉장히 좋게 상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이제 경기도 내에 이제 GRDP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 남양주시가 2022년에 이제 14조 1,100억으로 31개 시군구에서 14번째로더라고요. 근데 1인당 GRDP 했더니 최하위권이에요. 29, 30, 31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생산력이 그나마 있는데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냐?
자, 아까 얘기하는 그 인구 급증 배경에 따른 남양주시의 단기적 정책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 정책이 있는데 단기적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으로는 자, 디지털 AI 생태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발전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6차 산업 뭔 줄 아시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농업,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합치니까 6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산업을 한두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함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컨대 로봇들만 산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모든 산업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미래 성장 리더 산업과 관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농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뭐 몇 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제조업 분야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AI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위에서만 하고 가면 아래에서는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기반을 민생 경제 기반, 산업 경제 기반,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들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 정부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끌어가지고 업데이트 두세 단계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각 산업 및 영역별 이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장인들을 외국에서도 모시고 오든 또 혹은 저기 포항이나 어디 부산에서 이제 모시고 오든 해가지고 남양주시에 제대로 중소기업을 이제 경쟁력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 AI 창업 벤처 기업들을 이 남양주시로 이렇게 유치를 하십시오. 유치를 하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인센티브로 뭐 좀 싸게 뭘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남양주시의 어떤 그 생산력이 엄청나게, 그리고 국민 그 시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시장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분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예. 예. 지금은 뭐 제가 내란 극복 민생 경제 살리기지 특정 시의 시장의 그 미래 정책이나 공약은 전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광덕 시장님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팡영 박사님 이렇게 발표할 때 옆에서 천천히 보니까 요즘 굉장히 전국적 스타가 되어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랑 상당히 닮았네요. 예, 외모가 닮았어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백주선 변호사가 결국 성동의 정원호처럼 남양주의 남양주의 정원호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많은 그 공부할 자료와 고민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만 특별히 그 지역의 그 지역 총생산까지 그다음에 그걸 또 시민별로 나눠가지고 이것까지 오늘 주제 없었는 이야기 해주셔서 남양주시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백준 변호사님 그 이 수도권 신도시 그다음에 이런 그 개발의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유경 저 임상 상담사님 모신 것 어렵게 같은데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네. 토론에서는 만나기 조금은 어려운 분이 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살고 계시고요. 네. 임상심리사이고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목소리도 되게 멋있고 우아해서 이제 엘레강스리 이렇게 이제 불렀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이 토론회를 막 생각하면서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즉 서울이 아닌 지역이랑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서
이 내란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통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민주당 내에 이제 민대련이라는 대의원 모임인데 거기 지금은 나오셨습니다. 대표까지 역임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심리사로서의 예. 경험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경 TV도 운영하시던데요. 예, 유튜브 이유경 네. TV 제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눌렀고요. 네. 그 이렇게 급격한 도시 네. 변화 발전, 네. 그다음에 그런데도 노후도 불안하고 경제적 불안이 우리가 깊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마음 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네, 많이 안 좋죠. 네, 예상 질문지를 제가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여기 퇴근하고 저는 병원에서 상근을 하거든요. 퇴근하고 여기 달려오는 동안 이 짧은 시간 안에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예, 예.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뇌신경 임상 심리사이고요. 마음 건강 3당 심리사로서 매일 수도권 시민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도시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추조감과 미래에 대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으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빠르게 바뀌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저부터 먹고 살기 바쁩니다. 네, 도시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불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존재적인 불안부터 또 층간소음으로 되게 예민해서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조밀 뭐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햇빛의 조망권이 굉장히 침해됩니다. 뭐 이런 환경적인 불안들, 혼잡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서 또 주거비나 뭐 고물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과되는 경제적인 불안, 또 연결이 끊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인 고립 불안, 또 아까 계속 말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AI나 AIG, 그러니까 AI나 AGI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익혔던 기술이나 지식이 구닥다리가 금방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불안들이,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이 34.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생존 압박감이 커지고 또 정서적인 고립감과 불안감, 무기력감이 사람들에게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또 2022년도 노인 실태 조사에 근거하면 독거노인의 53% 정도가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돌봄 가구 이런 분들은 도시 변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 거죠. 청년층은 또 어떻습니까? AI나 AIG 시대의 변화는 두렵도록 무섭게 빠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게을러서가 아닌데, 청년들이 게을러서가 아닌데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에 적응해내야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 변화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데, 그래서 정치와 정책들은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반드시 마음 건강과 정서적인 안전망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목소리와 분석이어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찾아오십니까? 병원에?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를 상근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네. 신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으로는 이제 근로자 상담이나 다양한 어려움에 취한 분들을 센터가 의정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센터장으로 비상근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옵니다. 예. 연령을 불문하고 그냥 많이 들어와요. 예.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일단 거의 35% 육박하고 독거 어르신도 많고 그래서 영국에서 외로움부라는 행정부처가 생긴 거 그거 가짜 뉴스 아니죠? 진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탁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뛰어난 그 행정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부 네네. 더 디파트먼트 오브 론리니스인가요? 영어 발음이 너무 끝내주십니다. 이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구수하고 맞습니까? 패스. 정확한 발음인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유엔에서 연설할 때 전라도 사투리로 영어 연설을 하던데요. 파이넬리 코리아 페니슐리어 있어요. 뉴 패키테드 뭐 하면서 한반도는 곧 재통일돼야 된다고 그때 사투리 영어를 썼죠. 그 생각이 났는데 일단 이경성 좀 더 한 말씀 더 네네. 부탁드리는 거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 백순 변호사님은 아주 오랜 동지도 한번 오셨네요. 경희대 민주동문회 우리 김종욱 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96년도에 네. 서총련에서 같이 활동하셨죠. 구국의 예. 뿔 서총련에서 같이 맞습니다. 활동하신 네. 경희대 민주동문 회장님 선거 나갔는데 되셨어요? 아 후보자군요. 예. 아 투표지군요. 예, 꼭 되시기 바라고요. 곧 회장이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멀리 부산 경성대에서 우리 손영섭 헌법학 교수님 오셨는데 예, 진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죠. 보니까 대구보다 먼가요? 더 멀죠. 대구보다 더 그러면은 멀죠. 제일 먼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없으시죠? 제주도 아직 제주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제주도 없습니다. 제주도. 그다음에 이 남양주나 경기 동북권의 발전 전략을 배우려고 나주시 서울 사무소장 윤소영 소장님 제가 오셨네요. 저기 한번 와. 야, 그렇죠. 대단한. 나주는 요즘에 인공태양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살을 걸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유치 기관 연구원만 상근 연구만 2,000명이 넘는 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럼 백주면은 저희가 원래 7시 12분에서 30분 하려는데 42분 1분 더 지났어요. 네, 진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 세 분이서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경기 동북권의 발전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그 전에 아까 이제 그 분양 사기 관련해서 한 1분만 아, 그럴까요? 시간을 좀 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법무법인 휴명의 박휴명 변호사님께서 저 예, 끝에 한번 저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분은 박휘명 변호사인데 법무법인 이름도 휘명이죠. 법무법인 휴명의 박휘영 변호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저는 저기 강남의 휘명 법인을 봤는데 맞습니다. 이름이 휘명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휘영 변호사였거든요. 네. 사무실 휘영청으로 하지. 아 근데 저랑 같이 동업자 되시는 분하고 이름을 반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카로운 지적 백주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개면 적으실까봐 지금까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날카로운 지적 감사하고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양 사기 피해와 관련한 소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이현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는 결국 우리의 어떤 분양 제도 자체가 굉장히 못 살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 지금 분양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에서의 부동산은 분양 사업자, 선분양 사업자가 결국 선분양권이라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수분양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수분양자들이 평생 모아놓은 어떤 자금이라든지 노후 자금들을 함부로 제대로 뭔가 운용을 하거나 그것을 보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분양제도에서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보면 그 PF 대출과 같은 금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사업자들이 모두 이익을 다 가져가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모든 또 책임이나 법적인 불이익은 수분양자들이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이것과 관련된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분양 제도화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 2024년 2월로 정했습니다. 예정일은 예정돼 있고 고정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뭐와 연관돼 있냐면 분양 계약을 수분양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 계약과 분양 공고 사이에서는 분양 입주 예정일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심지어 법원에서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얘기죠. 분양 예정일을 3개월이 지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언제든지 분양사업자가 이걸 마음대로 변경해버리면 해제권은 전혀 없고 잘못 지어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오히려 내가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도 잔금 안 냈다고 중도금 대출 상환 안 했다고 가압류 당하고 내 재산을 뺏기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양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과 관련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그 분양 계약에서 이렇게 분양 광고를 합니다. 10%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8, 90%는 대출이 다 되니까 10%만 내면 돈도 벌고 자기 부동산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질 때가 다 된 한 3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보면 대출은 8, 90%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오리발 내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작은 글씨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가 져라.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나머지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건축물 분양법이나 관련 분양 제도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사법부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업의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더 오늘 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문제점은 결국 행정이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 또 여기 헌법기관에 와서 또 드리는 말씀은 이것과 관련된 분양제도, 금융,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유, 오늘 분양사기 피해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대리하시는 박형민 의원은 얼마나 길게 더 설명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국회에서 토론 한번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안진걸TV에 그 토론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오산 세마 현대 프리미어스 피해자분들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시 반에 안진걸TV랑 민생경 가서 집회하니까 또 많은 응원해 주시고 좀 또 우리 백선 의원님 마무리 발언 때 좀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하니까 마무리 발언 한 번으로 저런 그 피해자들 호소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 건지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이제부터 진짜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 예. 수도권 동부의 발전 전략은 자족성과 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족성을 먼저 이제 내세웠는데요.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결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과 서울과 또 다른 지역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그 발전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가장 서쪽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지하철 일반적인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이제 중심부로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GTX B 노선이 넣으면 딱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남양주까지 경기 수도권 동부까지 또 30분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연결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도 다 공항은 외부에 있고 거기서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쿄도 그렇고요. 오사카도 그렇습니다. 남양주라는 곳, 경기 동부라는 곳도 그렇게 연결적인 지금 국내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자족성과 연결성을 다 갖추는 핵심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가 잘 돼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규경 선생님, 이렇게 근데 도시가 막 발전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막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들고 소외감, 외로움 이런 건 늘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결국 우리가 다 사람 냄새 나고 살기 좋은 마음씨 막 좋은 곳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짧게 타이틀만 읽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 생략하고 사람을 품어내는 4가지 구조적 도시 설계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의 커뮤니티 허브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거, 돌봄, 상담, 의료, 문화, 체육을 하나의 생활권에 통합한 원스톱의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너무 타이트한 밀접성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만드는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예술은 도시의 심리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기반의 치유 도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의 제이 애플턴이 제안한 이론인데요. 그 프로스펙트 레퓨지 이론이라고 해서 뭐 숲길, 수변길, 바람길, 빗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불안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검증된 그 핵심 공간 조건으로 검증된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공학과 심리학 기반의 치유 도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고 다들 피곤하시니까 타이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그렇지만 최대 도시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서 시간 박탈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광역교통망과 심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가 사람을 품는 4가지 구조적 도시 설계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반드시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최근에 경기도 복지상담 예산이 대폭 상담되었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사업에서 214건, 총 2,440억 원을 삭감 결정했는데요. 11월 초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노인복지관 39억 원 삭감과 장애 재활시설 26억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정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역발상적인 이런 퇴행적 행정 결정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네. 오늘 발표문은 꼭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처 말씀 못한 것은 꼭 변호사님 오늘 오신 분들에게 또 꼭 돌려주십시오. 예, 이평양 박사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백 변호사님도 그렇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구조를 끌고 나가시는 우리 백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평양 박사님 항상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주식과 경제는 활성화시키자라고 했던 우리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박사님. 자, 마지막 우리